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정시호입니다. 우리 2021년도 임용고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 맡고 있는데 일단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공부할지, 그 다음에 교재 이거 좀 소개하고 그러면서 기초반이기 때문에 또 기출문제는 제가 보시는 대로 이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하고 연도별로 쭉 단원별로 해가지고 좀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한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재는 있는데 교재 간단하게 기초반 교재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한번 좀 생각하면, 일단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분야에서 교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첫째 교재가,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있죠, 그죠? 중고 교과서. 이거는 실상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이걸 퍼펙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교재를 다 알고 있은 다음에 판서 같은 걸 쭉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 일선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내용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정도 가르칠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1년 정도 쭉 한 바퀴 돌면 안 보고도 판서가 그냥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정도의 교재는 편하게 읽으시되 단 수업 시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자기 정리가 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론서,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개론서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개론서 중에서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그래도 의미 있게 보는 책은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해줄 것이 한국역사연구에서 나오는 한국역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역사연구회. 이게 가장 매섭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개론서 중에서 한영우 선생이 쓰는 뭐 다시 쓰는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뭐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역사, 요게 그래도 시대 구분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대 구분으로 이렇게 공동 연구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이게 초판이 95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나오고는 있고, 그래서 시기 구분 같은 경우에 다른 개인이 쓴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기 구분이 좀 애매한데 이거는 공동 연구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사 같은 경우는 좀 약하지만 시대 구분하고 흐름으로 읽을 때는 이것이 좀 가장 괜찮아 보인다. 여러분 다 읽으셨겠죠? 그 다음에 한영우 선생이 쓴 거, 이건 참고. 한영우 선생이 쓴 거. 다시 쓰는 우리 역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의 것, 변태섭 씨의 한국사 실론이라든가, 또 이기백 씨죠, 한국사 실론, 또는 변태섭 씨 한국사 통론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오래된 것이니까 이거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뿌리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전질이라서 좀 많죠. 양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런 걸 좀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오는 이건 너무나 방대하죠. 50권 정도가 되니까 그건 참고하시되 뿌리샘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좀 어떤가. 개론서 중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편하게 사료가 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사료는 이거는 제가 정시용이 해드리는 것. 사료 문제는 동양사라든가 또 한국사에서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사료 강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치하게 천자문 같은 거 해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고, 원사료 가지고 강독을 통해서 딱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요거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건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 사료 특강도 할 겁니다. 아셨죠? 원문 가지고 사료 특강 할 거니까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사료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사료를 보고 이걸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런 개론서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런 다음에 사료 가지고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에 나왔듯이 도평의사사, 고려 후기에 충렬왕 때 만들어진 도평의사사, 요것이 결국 이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있었는데,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이제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독자적 기구 아닙니까?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 권력 기구고 회의 기구, 식목도감은 국내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회의 기구인데, 이것이 몽고 침략을 계기로 해서 또 도병마사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이 된다. 원 간섭기가 되는데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라는 명칭으로 개칭되면서 이제는 군무와 정무를 다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구화 된다. 그럼 이것은 조선 시기의 비변사하고 또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평의사사가 조선 태조 때도 있었는데, 요 조선 태조 때는 이제 정무적인 기능만 가지고 군무적인 기능은 이제 의흥 3군부로 이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1400년 정확하게 정종 때인데, 뭐 실권은 뭐 이방원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럴 때 의정부라는 명칭으로 이제 개칭이 되잖아요. 정치를 의논하는 부서다 이렇게 개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의정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연역이나 순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료가 이번에 나왔어도 이게 도평의사사라는 걸 알지요. 뒤에 뭐 의정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사료가 강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딱 사료 이렇게 쭉 봐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이걸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감 잡아야 되는데, 아예 이걸 모르면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려 시기에 시험 볼 때, 과거 시험 볼 때 뭐였어요? 삼장연권법이 있었죠, 그죠? 삼장연권법이다. 삼장연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장도 있고 또 중장도 있고 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봅니까? 초장은 주로 이제 경의로 봅니다. 경전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에 중장 같은 거는 시, 부 이런 걸로 보죠. 경의로 보고, 시, 부, 이런 걸로 보죠. 송이라든가 이런 거. 종장은 대책으로 보죠. 대책이라는 건 이제 시무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걸 전부 다 초장, 중장, 종장을 다 응시하고 합산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삼장연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초장의 경전의 뜻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걸 패스해야 중장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그러면 나는 시부송을 겁나게 잘하고 대책을 겁나게 잘해도 경의를 못하면 이거는 뭐 응시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뭐라 그래? 초장에 조졌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결국은 이걸 통과 못하면 이것조차도 못 보기 때문에 토너멘트라는 거죠. 말하자면. 리그제가 아니라 스포츠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예 이 내용을 모르면 사료 강독 자체가 안 돼요. 한문을 잘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역사 지식이 없는 한문 선생이 있다. 그럼 한문 선생은 한문 강독은 잘하겠죠. 그런데 역사 지식이 없다.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초반하고 또 이론반 할 때는 사료 강독 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는 요걸 채우는 것이, 요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달달달달 머릿속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사료가 주어주더라도 편하게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도 출제되는 문제들 다 적중을 시켰으니까 거의,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그럼 책 속에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교재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요, 이런 교재, 뭐 다른 교재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뿌리쌤과 더불어서 뭐 한국사 특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 특강, 서울대 출판사에서 나온, 출판부에서 나온 뭐 개론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다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졸업한 사람들이고 또 일선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나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는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 자체가 안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여러분이나 저나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3단계로 공부하십시오. 꼭 제가 보기에는 대로 공부하라. 첫 번째는 인문사회학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개념 파악이에요. 말의 뜻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도 포함하지만 개념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실력이 제일 높은 사람은 개념이 잘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개념만 가지고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 자체가 다 과거 용어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성이 됐는지를 안다면 두 번째는 제가 무조건 역사에서 일선에서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시기 파악입니다. 시대 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구성하고 낸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낸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시기를 많이 묻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근데 공부할 때 시대를 반드시 봐야 되는 다른 학문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가 어떤 현상적인 것, 평면적인 거를 좀 공부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시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시간의 좌표와 시간의 좌표. 공간의 좌표. 굉장히 입체적이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이 여기 또 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게 시간의 폴더와 공간의 폴더 이걸 합쳐놓은 게 바로 이제 우리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야말로 정말 매력적이고 가장 위대한 학문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계되어 있는 인간의 행위 중에 여기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또 인간의 심리, 인간 자체의 어떤 성향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아울러서 포괄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매력적이고 위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봐요. 철학은 역사 속에서 다 있는 거죠. 철학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시대 파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의 파악이죠. 사실 의를 파악하는 것.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의 삶도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쳐봅시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역사를 전공하고 접어들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치 판단까지 이미 다 가지고 있을 텐데 하고 있을 텐데 역사적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각 시기별로 무엇이 있을까? 또 시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시대냐? 세계사의 보편성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이 초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산술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고 상대적 시간이에요. 상대적 시간. 그래서 우리가 1919년 3.1운동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역사라든가 우리 주변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다른 나라 역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상대적 시간. 여러분의 생일,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상대적 시간이죠. 그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 중에서 각 시기마다 중요한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시대는 시대 구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가 역사를 거의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수성이 겹치는 일정한 시기, 이것을 시대라고 구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제시대라는 말은 절대 쓸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런 식으로 표현해죠. 일제시대라는 거 전 세계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이런 세계사의 공통성과 한국사의 특수성이 겹쳐지는 특정한 특질이 나타나는 시기를 시대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원시사회, 고대사회, 중세사회, 봉건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그 다음에 현대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하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사를 시기 구분하는 것도 지금 20가지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볼 때
의미 있게. 그럼 각 시대 속에서, 그럼, 현대는 뭐 현대 중에서 한다 하더라도, 근대, 예를 들면 1876년, 조일소족이라고 하는 불평등 주약 체제, 강화도 주약부터 1910년 사이 중에서 가장 최근의 그 비극은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근대 속에서는. 그럼 모든 현대는 근대 결과죠. 그럼 역사적 사실 중에서 근대 중에서 근대라고 하는 건 또 원, 투로 나눌 수 있겠는데, 원, 투. 원에서는, 개항부터 국권 피탈. 저는 용어 가지고도 밤새 고민하고 그래요. 어떤 용어로 써야 타당할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근대 투는 국권 피탈부터 해가지고, 1910년부터 해가지고, 해방까지. 요걸 우리가 이제 근대 원, 근대 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대 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뭐라고 보느냐? 저는 이 단연코 제 입장에서는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이라고 봐요. 농민전쟁. 이것도 참 용어가 다양하죠. 옛날에는 동학란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배층 입장에서 봤죠. 아니, 아래 것들이 개교? 죽일 놈들이네? 이런 생각으로. 매천 황현도 1만 명을 농민들 죽여도 왕권이 튼튼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독자결한 사람. 1910년에. 참 답답한 양반이죠. 그래서 동학란이라고도 불렀던 것. 이제는 이게 순화시켜서 동학농민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는. 그러나 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대부분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위상이 높아졌죠. 그럼 왜 전쟁이라고 하느냐? 고민을 해야죠. 동학이라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 동학 농민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보 동학 농민 운동, 가보 동학 혁명,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보 혁명. 그런데 여기서는 동학 교도인 사람도 있고요. 동학 교도만도 아닌 말. 그죠? 동학 교도인 사람들도 있지만, 동학 교도이면서 플러스 농민인 사람도 있고, 동학 교도가 아닌 농민인 사람도 있고, 그죠? 동학교도도 어차피 계급적 처지는 농민이거든. 그러니까 농민전쟁이라고 하자. 1894년. 왜냐하면 동학교도가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집합은 어쨌든 농민입니다. 대다수 농민인데, 그럼 동학도 선도적으로 좀 처음에 조직 같은 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하자. 그럼 1894년 농민전쟁이라고 하자. 가보 농민전쟁, 가보 동학농민전쟁. 혁명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왜 전쟁이라고 하냐?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캠페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일본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전쟁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학자들, 정치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이 다 모여서 대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학 대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동학농민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지요. 그래서 규정을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외적 배경도 있고 내적 배경도 있죠. 다. 맨날 프랑스 혁명 할 때는 앵시앙 레짐 해가지고 뭐 구제도의 모순 엄청나게 뭐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당연히 구제도의 모순으로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죠? 미래 영향을 받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터지게 되는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내적인 배경이 뭐냐? 내적인 배경은 개항 이후에 조선 말기 봉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 구조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정의하면. 그다음에 외적인 배경은 뭐냐? 개항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된다. 포괄적으로. 1893년 1년 전만 하더라도 곧 94년 농민전쟁 터지기 1년 전만 하더라도 65차례, 55차례에 걸쳐서 밀란이 터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개념 없는 거죠. 고종 정권이. 그래서 농민전쟁도 이걸 체계적으로 잘 보셔야죠. 1기라든가 2기라든가 3기라든가 4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라는 게 있는데 결과는 누구나 다 알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그러면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지향점은 행위와 또 표방했던 문서,
폐정개혁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딱 역사를 공부할 땐 3단계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심관 제도 같은 게 나온다. 유향소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또 나오기도 했고 유향소가 나온다. 그럼 유향소가 뭔지를, 유향소는 남길류, 향촌향, 기구소라는 개념을 일단 딱 아주 기초가 실력이라고 저는 누누이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일선에서 선생님 유향소가 무슨 뜻이에요? 유향소 고려 말에 있었던 거야 외워. 이거는 선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본인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뜻을. 그래서 유향품관들 이게 뭐냐? 남길류, 향촌향. 그러니까 관직에 있다가 이제 나앉아 있는 사람, 말하자면 이제 실직이 아니라 산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퇴직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산직자들은 자기네 관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3품까지 올라갔다. 그럼 3품까지 올라갔으면 그것은 품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반역하지 않으면. 그럼 그 품관들이 있는데 향촌에 남아 있다. 유향품관. 예를 들면 지금도요. 어디 기관장을 했다. 그러면 뭐 경찰서장을 했다. 그러면 경찰서장 물러났어도 그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직함 같은 게 좀 유지가 되면서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향촌에 남아있는 품관들인 거예요. 그냥 품계만 가지고 있는. 걔네들이 자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든 기구가 유향소라는 거예요. 향촌에 남겨진 자치기구다. 이건 고려 말부터 있었는데 이게 조선 시기가 돼도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 건국 초에 이게 유향소를 중심으로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조선 건국을 좀 비난하고 이런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촌에 남겨져 있으니까 재상 중심이라든가 신권을 강조한 그런 왕들은 어느 정도 인정한 왕들은 유향소가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태조 때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때는 조선 건국 초기에는 유향소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태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종은 확 천함까지 다 죽이고 그랬죠. 왕권 강화 혈안이 돼 있었으니까 유향소를 폐지합니다. 저것들 여론 향촌에서 여론 형성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런데 다시 또 세종 때는 어때요? 의정부 서사제 같은 거 실시하면서 신권을 좀 인정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유향소가 다시 복설됩니다. 근데 세조는 또 어때? 태종하고 비슷하거든. 조카도 죽이고 유배 보내고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싫어 그런 게. 그래서 유향소를 또 폐지합니다. 세조는 아버지였던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도 폐지하는데 경연도 못하게 하고 신하들이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성종 때는 어때요? 성종 때는 살인파가 많이 등용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살인은 지방 세력이니까 유향소가 복설된다고. 연산군은 말해 뭐해? 얘는 다 폐지하지. 다 폐지해. 중종은 신하들에 의해서 중종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야. 조광조가 또 등용이 되고 살인파가 활약하던 시기니까 이제부터는 군약 신강의 상황이 돼버리죠.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서 폐주가 된 사람이 연산군 아닙니까? 정통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신하의 입김에 의해서 간택이 된 사람이 진성대군 중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주는 약해지고 신하의 입김이 강해지는 군약 신강의 상황에서 살인파가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니까 유향소가 다시 또 복설됩니다. 오케이? 그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파 내에서 이제 붕당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는 거죠. 16세기 선조년간에 가면. 그럼 유향소가 이렇게 강해지기 때문에 이걸 좀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경제소란 말이죠. 경제소. 그럼 경제소가 먼저겠어요? 유향소가 먼저겠어요? 유향소가 없으면 경제소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향소가 고려 말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15세기에 경제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제하고 또 연락 기능을 맡게 하고 서울경 있을제 기구소라는 거죠. 한양에 두었던 유향소를 통제하고 지방에 또 공문서 전달하고 공물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유향소를 통제하는 것이 경제소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앙집권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향촌 자치가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다. 오케이? 그런데 유향소가 또 연역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향청. 곧 1603년도 선조 36년이 되는데 향청이라고 바뀌거든요.
수령이 직접 장악하거든. 그럼 이때 경제소는 어떻게 돼요? 폐지돼요. 이건 폐지된다. 왜? 수령이 직접 장악하기 때문에 경제소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유양소와 경제소의 개념 이렇게 보고 그럼 시대 파악하란 말이죠. 유양소 언제? 여마 14세기부터요. 경제소 15세기부터입니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또 유양소와 경제소의 기능을 쓰라고 한 것도 시험에 나왔고 아주 튼튼한 실력이 되잖아요. 그럼 의의는 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또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공부 방법은 제가 볼 땐 요거 세 단계로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입니다. 그죠? 자세. 자세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자. 호지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논어에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안다는 것은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 안다는 것은 좋아함만 못하고 또 좋아한다는 것은 즐거움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즐거운 것. 이러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아가는 것 단계 자체가 이제 엉덩이로 해야 되는 거죠. 앉아서 돌부처처럼 공부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고 역사하기. 그런 다음에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이러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런 정도면 누구나 다 합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를 밥벌이로 이렇게 하려고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와 더불어서 연구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위에 더 높은 건 뭐겠느냐? 결국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런 정도가 되면 어떤 직관, 통찰, 그 다음에 가치평가가 다 되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물, 사건,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또 거시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좀 보고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예견도 좀 가능하고 더 거시적으로 보면 우주는 지구는 포함해서 우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깨달음 이런 정도가 좀 돼야 그러면 아주 무거운 책무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정도가 되어야 이건 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정도를 가서 직업으로 갈 때는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 정도가 가장 높은 상위에 그럼 각자가 되죠. 그죠? 각자.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관조하고 조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깨달았을 뿐이지. 예. 그래서 주역에도 불급과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걸 부족이라 그래. 근데 불급은 뭐냐? 능력은 돼요. 능력은 되는데 시대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그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불급이라고 그래. 예.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세 공부하는 자세 이렇게 보고 이 길이 결국 뭐 쉬운 길은 아니죠.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접어들었고 또 가는 길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초심을 잃지 말고 유지한다면 그러면 합격의 열매가 여러분한테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교재 소개하고 또 공부 방법하고 그런 다음에 또 자세까지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기 구분 한번, 한국사를 포함해서 역사학이니까 시대 구분 한번 접어들어 볼게요. 우리 교과서를 제가 평가 한번 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선에서 가르치고 계실 텐데, 그럼 시대 구분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대 구분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한국사 교재를 보면 이제 나중에 교재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딩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분석이죠. 교과서 분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쭉 읽으면서 하나하나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런 것도 몰랐구나.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용어도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죠. 물론 일선에서 보면 학교에서 한국사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또 정책적으로 한국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뭐 국영수처럼 뭐 5시간씩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한 2시간 정도 가지고 어떻게 진도 빼기도 힘들죠. 이게 문제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건데, 시대 구분은 예를 들면 선사시대라는 말은 참 쓰면 안 되는데 선사시대라는 말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선사시대다. 또 역사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역사시대를 가지고 또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주 안 좋은 말이죠. 선사시대는 역사시대와 구분하는 개념이 맨날 기록이냐, 문자가 있느냐, 또는 뭐 기록이 있느냐, 또 국가가 만들어졌느냐, 그 이전 단계는 기록이 없으니까 뭐 선사라고 통상 얘기하고 역사보다 앞선 시대다. 그래서 이때는 도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기를 구분하죠. 그래서 뭐 구석기라는 말도 하고 신석기라는 말도 하고 뭐 중간에 중석기도 있고 구석기도 조기, 중기, 말기, 신석기도 조기, 중기, 말기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역사시대라고 보느냐?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 청동기 시기부터 청동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역사시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게 참 문제죠. 그럼 청동기 다음은 뭐냐? 철기거든요. 그럼 철기 다음은 뭐냐? 지금도 철은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애매하다 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시대 구분을 또 만들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고대 사회, 고대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럼 철기는 뭐냐? 이것도 고대래, 그죠? 고대. 그 다음엔 또 뭐냐? 삼국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기에 고조선과 주변 국가들이 좀 생기고, 초기 철기도 또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기가 또 있죠? 삼국. 또 남북국이 있죠? 남북국. 이것까지 전부 다 고대래. 고대. 야, 미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고려시대가 있는, 이걸 또 중세래. 조선시대는 또 전기. 이걸 근세래. 후기. 근대래. 근대 태동이래 또. 근대 태동. 무슨 경우야? 근대 태동이면 그럼 뱃속에 있는 거야? 나온 거야? 이게? 그런 다음에 조선은 조선인데 개항부터 1910년까지 근대 전개래요. 근대 전개. 이게 무슨 경우야? 근대 태동은 뭐고 근대 전개는 뭐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이때는 아예 시대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 제목만 해놨어. 민족 독립운동기. 독립운동. 이런 거지 같은 구분으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민족 독립운동기는 그러면 어느 시대입니까? 시대 표현이 없어요. 아예. 그죠? 이거는 근대야 현대야 도대체. 이렇게 개념이 없게 아주 거지같이 걸레처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교과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아주 거지 같죠. 그래서 정합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면 이게 다 모두 인간의 역사인데 선사시대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인간의 역사지. 그지? 기록이나 문자가 없다? 있을 수 있는데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선사시대나 구석기, 신석기라고 뭐라? 그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서 안 되고 인간의 삶이 어떤 형태로 사회적 특질을 이루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시대 구분의 어떤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 구분하는 것이 제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합니다. 원시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해서 원시 사회 그죠? 그런 다음에가 또 뭐냐 고대 사회. 그런 다음에 이제 중세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사회.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 이렇게 현대 사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원시 사회라고 할 때는
사회적 특질이 뭐 어떻기 때문에 원시 사회라고 하냐. 원시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부릅니다. 원시적 평등이죠.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라 그래요. 공동체 사회. 이때는 계급이 없는 생산력의 단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무리사회라든가 또 부족사회, 여기를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상 무리사회, 구석기 문화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사회.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리사회든 부족사회든 최소 인간 사회의 바운더리는 C족입니다. 그 C족 단위의 무리를 이룬 것이고 C족 중심의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사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통상 도구를 기준으로 하면 구석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석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지 좋겠다. 그 다음에 고대사회라고 하는 사회의 특질은, 이건 뭐냐? 요 고대 사회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시기,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계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대 사회도 성립기가 있을 수 있고, 성립기. 그 다음에 고대 사회 발전기, 이렇게 보면 좋은데, 고대 사회 성립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발생,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 고조선부터 그 이후에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만진한 변한, 사만까지. 그 다음에 발전기는 삼국시기로 보는 게 좋겠다. 삼국시기. 사실 삼국도 삼국시기가 표현이 애매합니다. 삼국만 존재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존재했던 시간은 딱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부여가 망한 게 494년 문자명왕 때니까 5세기 말까지 있었던 겁니다. 부여도. 그럼 부여가 없어졌을 때는 이제 가야만 남아 있었죠. 가야가 있었을 때는 이제 사국 시기가 되는 거죠. 가야가 또 망한 게 언제입니까? 532년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562년에 대가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니까 6세기 말까지는 뭐 사국이었다가 결국은 삼국만 존재했던 시기는 이건 딱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는 다 개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국 시기가 더 많은 시간이 유지가 됐는데 삼국 시대라고 이렇게 대별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뭐 삼국 시기라고 통상 한다면 계급에 의해 계급이 발생하고 영토가 좀 확대되는 시기. 중세 사회의 사회적 특질은 토지 지배예요. 토지 지배. 이거 우리가 봉건사회라고 그러죠. 그죠? 토지를 매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봉건사회, 피더리즘이라고 서양에서는 얘기하는데 봉건사회다. 이제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전에는 사람이 직접 지배하는 개념이라면, 요건 이제 간접 지배 방식으로, 물론 사람 지배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봉건사회라고 할 때는 토지를 분봉하고, 이제는 제후로라든가, 또 제왕으로, 삼는단 말이죠. 신하로. 그래서 봉건사회라고 하는 건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그 봉건사회라고 할 때, 봉건사회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성립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겠죠. 발전기. 그 다음에 재편기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해체기가 또 있다고 본다. 해체기. 지금도 사실은 토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농경지가 요즘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뭐 종을주 위에 뭐 건물주라고 이렇게 통상 부르듯이 그냥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있잖아요. 성립기는 남북국시라고 본다. 남북국. 북한의 역사 시기구는 봉건사회를 삼국시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남북국 시기의 토지 지배 개념이 왜 중요한 것이 사료에 있느냐? 있죠. 예를 들면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면서 이제 이런 토지를 매개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왕이나 신하나 또는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민정문서에도 웅천주 신라 촌장적에도 토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인정도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이제 중요한 요소고, 발전기 고려시기라고 본단 말이죠. 봉건사회. 그러니까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에 강화도 튀어들어가서 분전대력하고 개간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종 때 녹과전 실시하고 경기도 8년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말 과전법. 그러니까 고려 시기에 그 다음에 재편기. 그럼 백성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죠. 동양사, 중국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백성들은 경제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성향도 그렇고 정치적 성향도 그렇고 경제죠. 근데 경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좋아지지 않거든. 재편기는 조선 초기하고
중기, 이렇게 재평기를 보죠. 조선 초기는 14, 15세기를 얘기합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 재평기는 16세기에서 17세기. 사람들은요, 조선 시기를 시기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선 전기. 이거는 14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15세기를 거쳐서 16세기까지 조선 전기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외란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라고 이렇게 통상 얘기합니다. 17세기부터 조선 후기라 그래. 그럼 역사가 전기보다는 후기가 더 발전한다고 봤을 때, 발전사관을 가지고 봤을 때,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를 발전시킨 계기가 돼버려. 그러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 애들 때문에 근세라는 말을 쓰는데, 근세라는 말을 써도 안 되죠. 그죠? 일본 애들은 자기네 역사 무로마치 막부 시기를 근세라고 지네가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 봐요. 지배 세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선조도 외란 이후에 10년 더 살았습니다. 1598년도 정유재란이 끝난 다음에도 선조는 죽는 게 1608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를 따라서 정치 잘못했던 살인파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시기로 구분할 의미가 없어요. 사회 세력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14, 15세기 이때는 관학파란 말이죠. 관학파. 얘네가 이제 훈구파가 되는 거죠. 용어가 또 뭐야? 관학파는. 관학은 국가의 관학인 집현전이나 성균관 같은 관학을 통해서 배출된 학자이기 때문에 관학파라고 하는 거고, 훈구파는 스스로 훈구파라고 안 하죠. 성종년간에 곧 세조의 왕위찬탈에 공이 있는 공신들, 공훈이 있는 오래된 세력 있는 애들을 훈구파, 이렇게 살인파가 부른 것이지, 스스로 내가 훈구파 이런 애들은 아니죠. 한명회 같은 애들이 나중에 이제 살인파들은 훈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럼 결국은 14, 15세기는 얘네들이 주도 세력이고 지배 세력이고 16, 17세기까지는 다 살인파예요. 살인파. 그죠? 이렇다고. 단 살인파는 그 뒤는 살인이 아니냐. 살인이긴 하지만 붕당 정치가 기능할 때 정도는 살인파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조선 초기, 그러니까 지배 세력 가지고 시기를 구분하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관학파 훈구파고 여기는 살인파란 말이죠. 붕당 정치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 이제 봉건사회 해체기는 언제냐? 조선 후기라고 본단 말이죠. 좀 후기. 여기는 18세기에서 19세기 이 정도. 탕평기도 거치고 세도기, 이제 완전히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시기. 그럼 봉건사회 해체가 되는 근대사회 특질이 뭐냐? 이건 자본주의 사회라 그래요. 그죠? 자본지배. 그래서 자본주의는 봉건사회를 해체시켰단 말이지. 그렇다면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을 받들고 있는 게 토지하고 신분제거든요. 신분제. 이거 가지고 유지가 됐던 게 봉건사회인데, 그러면 이게 무너지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근대 속에서 자본주의는 이런 봉건적인 요소를 해체시키는데 기능을 했기 때문에 평등성을 높이는 매개체가 됐어요. 그래서 근대 사회 속에서의 자본주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평등성을 높이는. 그러나 이것이 또 자본이 겁나게 또 변질되죠. 해서 19세기가 되면, 우리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19세기가 되면 자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노동력이 잠식되고, 이런 폐단 속에서 그걸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크스가 살 때 우리나라는 정약용이라고 하는 위대한 또 실학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살았어요. 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데 공상적 사회주의를 정약용도 주장을 해. 여전론에서. 다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근대사회 아까 원투로 나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원투. 그럼 전쟁도 뭐고 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또 그런 이유가 아니면 전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아직도 괴물처럼 살아있는 개념이고, 근대 원투까지 했으면 현대사회의 사회적 특질이 뭐냐? 이건 아직은 여전히 자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사회 언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현대 원투도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원투. 현대는 1945년부터 1948년, 현대2는 1948년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이제 현대. 앞으로 또 이제 후손님들이 이제 또 시기가 오래되면 또 시기는 또 결절점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있던 시기가 되는죠. 3년간 해방정국. 그럼 근대사회는 사회적 특질이 이제 뭐냐?
자본주의라고 했는데 이때는 근대원, 이때는 근대 변혁운동과 반침략 민족운동, 그 다음에 근대2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민족사적 과제, 이럴 때는 민족해방운동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때는 해방정국, 자주적인 민족 통일 국가 수립 노력, 그러나 좌절됐던 거. 곧 외세에 의해서. 이 시기는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돼버렸어요. 분단 속에서 남북한이나 모두 독재가 좀 일정 기간 또 유지가 됐었죠. 여기서 외세는 미국과 소련이죠. 분단은 38도선을 얘기하죠. 그럼 38도선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45년 8월 15일 해방됐는데 45년도 9월 2일 날 38도선으로 끊어지네? 누가 제안해서? 미국이 소련한테 제안해서. 분단의 원흉이죠. 미국이. 독재, 남북한 모두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응? 북한은 뭐 현재까지도 독재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3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 남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예를 들면 뭐 이승만 정권 12년 독재했죠. 박정희 정권 뭐 허정 과도 정권을 거쳐서 장면 정권 쇼타임이고, 박정희 정권 군사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18년 독재했죠. 그런 다음에 또 신군부 쿠데타 일어났죠. 최규하 잠깐 권한대행하고 대통령 하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전두환 1, 2 두 번 했죠. 6개월하고 또 7년 했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노태우 했죠. 5년 단임으로. 그런 다음에 김영삼 정권. 그건 정권 교체 아닙니다. 여당에서 나왔으니까 알다시피. 그런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권부터 현대사의 최초로 평화적인 방법의 여야 정권 교체. 김대중 정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뭐 탄핵,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거니까. 그래서 신군부 독재 정도까지는 뭐 독재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게 또 현대사의 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세에 대한 과제가 자주요, 분단에 대한 과제가 통일이요, 독재에 대한 과제가 민주요. 우리 역사적 과제란 말이죠. 그러면 현대사회, 한국사, 특히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죠? 뭐냐? 산업화하고 민주화거든요. 통일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금기시하던 때가 있었는데, 냉전 체제 속에서는 산업화, 민주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통일, 그죠? 통일. 여기 지금 마치 얼음이 녹듯이, 봄의 기운이 있듯이 통일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저는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면. 그럼 언제 타이밍이냐? 그건 여기서 밝히긴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면 현대사회의 과제는 뭐냐? 여기서는 지금 이게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통일,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되고, 자주 국방이며, 민주, 이거는 계속 영속돼야 되고, 통일, 특히 민주화 관련해서는 정치의 민주화도 필요하지만은 경제의 민주화도 좀 많이 필요하다. 또 의식의 민주화,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거죠. 사회의식, 문화, 이런 것들의 민주화가 돼야 그래야지 선진국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기 구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주 계기적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소신 있게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각 시기마다 어떤 걸 주제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언급하고, 또 그래서 구석기라든가 신석기라고 하는 그 문화 시기에 언급을 하더라도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대신 자료를 좀 주면서 설명은 좀 크게 시기 구분 속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타당한지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시험 문제는 고조선부터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료 같은 것으로 낼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또 고조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공부할 때 이런 걸 또 내용도 채워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내용으로. 자, 쉬었다 갑니다.